신민법 입문 제1강입니다. 송득수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거 시판, 제10판이고 2019년도에 출간돼 가지고 올해 출간된 거죠.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박영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송득수 교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 박영사를 통해서 강의를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교재에 일단 머리말을 보면은 이 책에 예상되는 독자들 그래가지고 첫째는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한 사람, 법학과는 아니지만 국가고시나 다른 이유로 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 그리고 민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 세 번째는 이미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민법을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장차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입학을 염두에 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통하여 법논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이제 나무를 보기 전에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전체 숲의 모습을 보여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민법 입문이 저술된 거고 지금 10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도 읽어보는 게 좋죠. 여기 목차는 일일이 세부적으로는 저는 안 보겠습니다만은 차례에 넘겨보면 제1장이 민법 총칙이고 제2장이 물권법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순서는 민법전의 순서죠. 민법 법전의 순서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전, 법전을 사다가 옆에 놓고 보는 게 좋고요. 특히 나중에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등 이런 법률 전문가가 되려 하면 법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법전이 거의 밥줄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법전을 어차피 열심히 봐야 되고 친숙해야 되고 그래서 법전을 사서 아무리 기초 입문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법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놓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법전을 화면으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깨알 같은 법전을 제가 여기 다 비칠 수는 없고 저는 그 대신에 대법원 판례 검색 들어가면은 법률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를 제가 이용해서 법전을 봅니다. 지금 민법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제1편이 총칙입니다. 송득수 교수님도 이 순서에 따라서 첫째 민법 총칙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 굉장히 많아서 적기가 힘든데 목차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2편 물권입니다. 제2편이 물권이고 여기부터가 물권법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넘겨서 보면 한참 넘어가야 되네요. 제3장이 채권법 총론이 나옵니다. 물권법이 다 넘어가면은 물권법도 굉장히 많죠. 다 넘어가면은 넘어가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3. 채권. 채권은 굉장히 조문이 많기 때문에 채권의 제1장이 총칙. 이것이 채권법 총론이죠. 채권 총칙. 이게 채권법 총론이라는 제목으로 제3장에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교재를 한 페이지 넘겨보면 제4장의 채권법 강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쭉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 보죠. 채권 총칙이 채권법 총론, 채권 총칙이 거의 길어. 끝나면 제2장 계약, 제2장 계약 이것이 채권법 강론이라고 합니다. 채권법 강론, 채권 총론이 이 계약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이제부터 우리 민법에 어떤 계약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또다시 여기 계약 총칙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채권법으로 보면 강론에 속하고 계약법으로 보면 총론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법전 순서에 따라서 송덕수 교수님은 제2장 계약을 제4장 채권법 강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서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많죠. 쭉 내려가면 이제 제5장 친족상속법이 나옵니다. 계약법이 다 끝나면, 다시 말해서 채권법 강론이 끝이 나면 아직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4편이 친족이고 이게 친족법이고, 그 다음에 제5편 친족법이 다 끝나면 이제 상속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내려갑니다. 이 친족법이고, 친족법도 무진장 많습니다. 아직도 덜 끝났네요. 이렇게 막 스크롤로 훑어가도 이렇게 많습니다. 민법이. 그 다음에 아직도 내려갑니다. 여행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 제5편에 가면 상속이 나옵니다.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합쳐서 친족상속법 이렇게 부르고, 가족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끝나면 끝나는 건데, 목차는 우리가 이제 봤듯이 법전의 순서에 따라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인데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강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친상법, 친족상속법 이렇게 서술이 돼 갑니다. 자, 목차가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이제부터 이제 1강, 본격적인 1강으로 들어가 보죠. 3페이지에 넘기면 제1절 서론 해가지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읽어보시고, 1민법이란 무엇인가, 7페이지 가면 민법의 법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면 민법전의 연역과 구성, 16페이지 가면 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소개가 되고, 20페이지 넘어가면 제2절 권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1절 서론부터 읽어봅니다. 교재를 읽어보면 이게 인문서이기 때문에 굳이 강의를 통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강의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책 내용이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 초보자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 읽기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좀 더 뜻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곳에는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특히 법전을 참조하는 훈련을 제가 많이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읽어보라 그러면 법전 분명히 조문이 나와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안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민법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대략 알고 나는 살겠다라고 하면 별 상관은 없어요. 조문 몰라도. 그러나 장래에 본격적으로 민법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사람은 법전을 찾는 습관이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법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또 진도를 맞춰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첫째, 교재는 여러분이 미리 읽고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민법의 기본 개념들을 익혀 나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입문서라 하더라도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아마 다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정도 읽는 것이 좋지 않나. 무슨 책이든 여러 번 읽어야 그게 머리에 남고 내 것으로 되죠. 한 번 읽어서 소설책이 아닌 이상 한 번 읽어가지고 다 파악됐다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교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1. 민법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목차를 보면 1. 2가지 의미의 민법이 있고, 2. 형식적 민법이 있고, 3. 실질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4, 7페이지에 두 민법 사이의 관계가 나오죠.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이 뭔가 의미를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법에는 2가지 의미의 민법이 있다.
첫째, 하나는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방법에 의하여 파악된 민법을 각각 하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부르고 형식적 민법, 하나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부른다. 법학자들이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저는 실질이 뭐냐, 형식과 실질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저는 좋아하는 방식이 형식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파악할 때 그 사물에 어떤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알맹이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은 주로 외피 껍데기를 말하는 거고 내용물이죠. 과일 같은 게 예를 들어도 뭐 형식이라면 수박 껍데기가 있고 수박 껍데기를 쪼개보면 그 안에 빨간 수박이 들어있고 안 익은 수박, 하얀 수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 일단 우리가 과일을 하나 딱 만지면은 수박, 예, 그런 농담도 있죠. 호박이 줄 꽂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 형식입니다. 이게 호박같이 생겼냐 수박같이 생겼냐 하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과일의 껍데기만 보고 파악을 합니다. 호박이 줄 그어놓으면 수박이라고 속을 수도 있죠. 잘 그려놓으면 호박이 줄 그으면 수박 되냐? 형식만 수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은 외피, 껍데기, 생긴 모양, 예, 이런 것이 주로 형식이고, 그걸 쪼개보면, 예, 칼로 딱 수박 잘 익은 건 쫙 갈라집니다. 잘 익은 수박. 그러면 빨갛게 나오면, 이야, 내용물이 좋죠. 맛있죠. 안 익은 수박, 허연 수박 나오면 내용물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실질 이런 분류를 쓰는데, 예, 저는 그래서 형식과 내용, 예, 수박 껍데기와 수박 속에 든 내용물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딱 봐서 이게 민법이네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칼로 딱 수박을 쪼개가지고 안에 들여다봐야, 맛을 봐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봐야 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예, 이게 이제 내용물을 파악해서 보는 게 내용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은데, 학자들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부르니까 뭐 저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예, 형식적 의미 민법, 그 모양을 봐서 딱 민법이면 이게 민법이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내용물을 봐야만 이게 맛을 봐야만 이게 민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내용물을 봐야 한다. 이게 실질적 의미, 내용과 실질이죠. 내용이 실질입니다. 실질적인 상태를 봐야만 알 수 있다. 이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형식적 민법 설명하고 있네요. 껍데기만 봐도 민법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형식적 민법입니다. 민법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면은 민법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다. 딱 껍데기만 봐도 수박인 줄 압니다. 이건 민법이지. 이게 형식적 민법입니다. 민법이란 이름을 달고 있어요. 이름표를 달고 있어. 그럼 다 알지. 이게 민법이네. 누가 몰라?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민법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게 형식적 민법이다.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화면에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민법, 이거 지금 맨 앞에 가면은 얘는 제목이 민법입니다. 보세요. 민법. 이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죠. 이거 보고 민법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민법입니다. 어떻게 알아? 형식만 보는 거 민법이라고 쓰여 있잖아. 그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 민법이네. 맞습니다. 자, 1958년에 공포가 되었고, 60년 시행되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한 말이고,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 민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민법전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법전, 이게 법전이라고 표현하면 민법전이 되겠죠. 마지막 규정이 1118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구나. 이름표를 단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민법. 단락번호가 여기 1이 있고 2가 있고 이러네요. 이거 혹시 개정판 나오면은 이 단락번호로 나갈라나? 2020년에 또 개정판을 내면.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강의 옆에다가 번호를 페이지로 안 붙이고 이 단락번호로 1, 2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단락번호로 구별을 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실질적 민법을 봅니다. 내용물을 쪼개서 맛을 보면 이게 민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실질적 민법이죠. 민법은 실질적으로, 즉 전체의 법 그러면은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사헌법도 있고 법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 전체의 법 안에서 민법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밝힘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내용물이
수박이 익었냐 안 익었냐, 먹어보니까 수박이냐 호박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맛을 보고 아는 게 이제 실질적 민법인데, 그거는 우리 전체 법질서 안에서 다른 법률이 많기 때문에 민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법률과 비교해가지고 민법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아, 이거 수박이네. 무슨 맛을 보니까 호박이구만. 예, 그거는 수박을 알고, 호박을 알고, 사과도 알고, 귤도 알고, 여러 가지 이 과일들, 그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각종의 법률들을 다 파악을 하고, 딱 맛을 보면, 야, 이거 뭐 수박 맛이네. 예, 이 껍데기를 안 봐도, 민법전이라는 껍데기를 안 봐도, 맛만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민법이네, 이거. 맛이 수박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실질적 민법이기 때문에, 전체 법, 여러 과일 중에서 그 과일의 특유한 맛을 싹 보면은, 아, 이게 실질적 민법이다. 이게 실질적 수박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실질적으로, 즉, 전체의 법질서 안에서, 전체 과일 안에서 민법이 수박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수박의 맛은 달짝지근하다. 이런 거. 예, 그 시원하죠, 또. 이런 것을 아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넘어갔습니다.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 일반사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사법이 나오는데 한문으로 공사할 때 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적인 공사를 구분해라 할 때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이 있죠. 그 중에서 사법은 사적인 법이다 이 말이고, 공법은 공적인 법입니다. 이 사람아, 공사 구별을 좀 잘해. 당신은 공사가 구분이 안 돼, 당최. 이렇게 되면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사법이고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공법입니다. 그럼 민법은 뭐냐? 사법이다 이거죠.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사법입니다. 공법이 아니고. 그것은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관계, 그런데 사법관계, 사적인 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 이것이 민법이다. 그러면 사법의 일반법, 공법이 아니고 사법의 일반법, 사법의 일반법, 일반 따오고 사법의 사법 나오면 일반사법 됩니다. 사법 일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일반사법, 사법의 일반법을 일반사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사법이 아닌 것은 특별사법이 되겠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민법은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이라서 일반사법, 특별사법이 아니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이해하면 민법은 우선 법의 일부이고, 그렇죠. 수많은 수박은 과일의 일부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 사법이며, 그 가운데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법이고, 사법 중에서도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이다.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박 맛을 보고, 야, 이거 사적인 일을 처리하네. 야, 이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네. 뭐 이런 맛이 딱 나면은, 아, 이거 민법이네. 이게 실질적 민법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민법이네. 내용적으로. 맛을 보니까 알겠네. 그러면 실질적 민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민법을 이제 설명합니다. 괄호 1번에 민법은 법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하고, 괄호 2번에 민법은 사법이다. 사적인 법이다는 얘기죠.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또 있습니다. 저 밑에 5페이지에 가면 사법의 내용, 민법은 사법이다 해서 공법과 사법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의 내용물이 뭐냐, 맛이 어떠냐, 이런 거, 이 사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면은 일반법을 설명합니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6페이지에는 민법이 일반법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고, 그 앞으로 와서 민법은 사법이다. 2번은 그걸 설명하고, 첫째는 민법은 법의 일부다. 이것부터 봅니다. 민법은 법의 일부다. 수박은 과일의 일부다. 그렇죠? 수박은 과일의 일부입니다. 민법은 법의 일부입니다. 법이 많습니다. 민법이 하나밖에 없나? 법 세계에. 민법밖에 없는 게 아니라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읽으시고, 여기서 챙겨야 될 세 번째 줄에 보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규범이라고 한다. 규범이라는 말의 개념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규범이라고 그런다. 이 법학의 기본 개념이죠. 근데 뭐 한참 공부하다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규범이 뭔지 정해봐라 물으면 잘 모릅니다. 이거는 뭐 기초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략 감을 잡으면 되는 개념이죠. 규범. 뭐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규범? 지켜야 되는 거. 그게 규범이잖아. 그게 규범입니다.
자, 근데 규범에는 이 법규범이 있고 사회규범이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도 법의 세계가 아니라도 사회생활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사회규범이 많습니다. 그런 지켜야 될 규범이 법만 있냐? 아니죠.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관습도 있고 종교도 있고 종교의 교리도 있고요. 이런 것이 다 사회규범에 속하는데 이들 가운데 그럼 법도 규범의 일종이다 이 말이죠. 법도 지켜야 될 것의 일종인데 법은 특징이 뭐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다 이거죠. 다른 거 뭐 종교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뭐 관습 뭐 도덕에 어긋났다 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은 저 나쁜 인간 아무리 하더라도 잡아 넣으려고 그래도 형법에 무슨 규정이 있어야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해도 처벌받지도 않고 그게 법에 위반되면은 이제 형법 위반하면 처벌해버리죠. 잡아가둬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또 민법 위반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강제로 실현할 수가 있어요. 도덕을 위반했다? 저 인간 나쁜 인간이다.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의 차이가 있는데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실현이 강제된다는 점 이것이 다른 사회규범 도덕 등과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뭐 법을 강제성으로 무장된 사회규범 이거는 멋있게 표현한 게 불과하고요. 이런 것은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여튼 기초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은 하나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죠.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대장입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어느 정도 체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규범들 전체를 의미한다. 법이란 것은 여러 개의 규범들을 전체라고 하니까 괄호 안에 법률, 명령, 관습법 등 법률이 뭔지 명령이 뭔지 관습법이 어떤 건지는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법이 쭉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법체계, 대한민국 법체계가 있죠.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해서 쭉 법이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법체계라고도 부르고 규범의 체계를 질서라고 하기 때문에 법질서, 법체계 이렇게 부른다. 근데 이런 말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법체계, 법질서 대략 감을 잡으면 되고요. 법에 뭔 질서가 있나 보네. 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은 굳이 기억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하잖아요. 법, 체계, 법질서 모두 같은 뜻이다. 모두 같은 뜻이다 이러면 별로 안 중요하죠. 왜? 용어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고 다른 용어와 구별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익혀야죠. 왜? 다른 거하고 구별을 잘 하려면 이 용어는 이런 뜻이네 하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뭐 두루뭉술하게 쓰이는 거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대충 비슷한 것은 대략 알면 되죠. 대충 쓰이는데 꼼꼼히 할 필요가 없죠. 대충 쓰이는 것은 대략 알면 되고 꼼꼼히 쓰이는 건 꼼꼼하게 알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민법은 이러한 법질서의 일부다. 여기까지 시큰 얘기했는데 별 내용은 여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민법은 법의 일부다. 민법만 법이 아니고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굉장히 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민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자, 제 1강에서부터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고 시간이 상당히 좀 흘렀지 않나? 23분이 흘렀기 때문에 1강은 이 정도로 마칩시다. 처음부터 진 빼지 말고 자, 제 2강은 민법은 사법이다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